100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2015년 책을 집필할 당시를 회상하며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자문해 보니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하나는 3단계의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교육, 일, 은퇴라는 3단계로 설계하는 기존의 발상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풀타임 근무나 정년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욱 세분화된 인생 단계에 따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살게 될 거예요. 둘째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라는 두 가지 자산입니다. 앞으로 주택, 현금, 예금 같은 유형자산보다는 건강, 동료의 변화의 대응력과 같은 무형자산이 훨씬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은퇴휴일을 대비해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 재산을 모으기보다 지금보다 오래 일하기 위한 자산을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그 자산이란 바로 생산자산, 활력자산, 변형자산으로 구성되는 무형자산입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우열이 갈린다. 당연히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위험 부담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늘 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삶에서는 교육, 일, 은퇴라는 3단계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3단계를 거치기에 개인은 단계별 변화를 의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단계의 삶에서는 변화의 방향과 정도, 시기를 스스로 조절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무형자산의 큰 줄기 중 하나로 평생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변형자산을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나 변화를 돕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변형자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가 시간을 오락이 아니라 재창조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가는 은퇴휴가 아니라 삶의 모든 단계에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배움에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배우는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시간축을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5분 자투리 시간에 배울 것, 주말을 이용해 배울 것, 2, 3개월 동안의 장기 휴가에서 배울 것을 시간 단위마다 정리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므로 때에 따라서는 현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지요. 어떤 경우든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중반에 그런 시기를 넣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퇴사를 망설이는 이유는 한번 그만두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번 그만둔 사람의 복귀를 인정해주는 기업도 늘고 있어요.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을 얻었다가
복귀하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의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는 맞벌이입니다. 그러면 한쪽이 버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쪽이 다음 단계를 향해 재창조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둘 다 일이 있어야 다단계 삶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에 시달릴 거예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자기 일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져 우울해하지요. 그러니 가족 분위기가 좋을 수 없고 남성은 퇴근 후 귀가하길 꺼려하니 당연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고요. 이렇게 남성은 장시간 노동에 지쳐 있고 여성은 좌절감에 휩싸인 불행한 가정이 일본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혼인율이나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도 결혼이 썩 좋은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가족 전체가 100세가 될 때까지 나 혼자 꾸려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남성들이 결혼을 꺼리게 되는 거죠. 여성이 일하지 않으므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도시 편중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생산 자산이란 생산성을 높여 일을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산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무형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사회자본이라 불리지요. 흔히 인맥이 인맥을 부르고 기술이 기술을 낳는다고 하죠. 사회자본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해 나갈 수 있지요. 이건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사회자본의 많고 적음이 건강 상태를 좌우한다는 것도 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수명이 긴 이유 중 하나도 공동체 안에서 두터운 우정을 쌓으며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장수 노인들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변형 자산에도 인간관계가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다른 부류의 친구를 사귀면 삶의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 중 주목해야 할 게 대도시의 발흥입니다. 일본에도 세계 최대 도시인 도쿄가 있지만 도시에 정착하려는 일본인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도시에서의 삶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대도시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니깐요. 낯선 곳에서 홀로 서는 과정은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테니 고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인생을 개척할 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감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시에 살면 유리한 점이 많긴 하지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좋은 것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든 시골보다든 도시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몰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시 편중 현상은 향후에도 가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다시 시골로 돌아가는 역트렌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다고 결론 내릴 만한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기업이 먼저 근무 방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정을 이야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하는데요. 관찰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일본의 전유국가 재건에 기업 활동이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 근로자들이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한 덕에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지요. 문제는 긴 노동시간이 경쟁력을 담보해주는 그런 시대가 끝났는데도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문화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덕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고통받지 않을 수 없죠. 일본의 근로문화 그리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대우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가혹해 보입니다. 일본 정부 공무원이나 기업 경영자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장시간 초과 노동 문제나 여성 근로자 문제는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노동자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도 손해입니다. 피곤해서 짜증만 나니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혁신을 일으키기 힘들거든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기업 경영자의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기업 내 변화는 대부분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장시간 초과 노동 문제를 없애고 싶다면 우선 경영자 자신이 업무량과 근로시간을 조절해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사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기업을 방문했는데 저녁에 사원들이 모여 회식하는 관행이 있더군요. 이런 회식 문화도 기업 경영자들이 앞장서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국인 경영자를 고용하는 게 일본 기업 문화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까요? 대표적으로 닛산 자동차 회사에서 카를로스 곤 전 대표를 기용해 혁신을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외국인 경영자가 항상 특효약인 건 아닙니다. 꼭 그럴 목적이 아니더라도 중력 자리에 비일본인을 대거 등용할 필요는 있긴 합니다. 많은 일본 기업이 세계 기업으로 바뀌고 있으니 일본인 외에도 유능한 외국인 직원이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꼭 일본에 국한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경쟁 상대와 시장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리더 자리에 올려야지
국적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60세는 과거의 40세다. 에이즈즘 연령차별은 일본의 나쁜 면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서는 직원을 구할 때 연령 제한을 두면 위법입니다. 이력서에도 나이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긴 하나 제 기능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에는 노인 인구가 많은데 나이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어디를 가나 말하는데 과거에 비해 현재의 고령자들은 훨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저는 지금 62세인데 60대인 기자님도 아까 비행기에서 내려 곧장 우리 집으로 와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고 있잖아요. 저도 콩고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쌩쌩하거든요. 62세여도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대로라면 적어도 72세까지는 걸뜬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의 60세는 과거 40세와 건강 상태가 비슷합니다. 게다가 과거 40세보다 20년이나 많은 경험을 했지요. 런던 경영대학원에서도 운 좋게도 연령차별이 없어서 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70대 교수님도 아직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조속히 일해서 연령차별을 완전히 없애야 함을 느낍니다. 경력은 수많은 선택의 집합체다. 우선 기대 수명의 연장은 가장 긴박한 문제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학교 동료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앤드류 스콧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다가 이건 중요한 사안이니 계속 논의해서 책으로 냅시다 라고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의 심리학을 접목하면 이 논의에 공헌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저는 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브리티시 에어라인 항공사에서 수석 임상 심리사로 근무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직업이었지요. 그 후 PA 컨설팅 그룹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 런던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후 박사 학위까지 받았을 때 제가 인간뿐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시스템에도 관심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죠. 학술 연구에만 몰두하면 그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일단 학교를 벗어나 기업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체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브리티시 에어라인을 떠나 컨설팅 회사로 갔습니다. 성격상 홀로 서겠다는 의지가 강한 편이거든요. 런던 경영대학원도 그런 틀에 맞추어 선택했고요. 100세 인생에서 자신의 성격이나 하고 싶은 일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한 뒤에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썼는데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원하는 사람을 위해 이직을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와 모든 것이 달라진 세상이지만 딱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가임 여성의 나이일 겁니다.
이는 100세 시대를 고민할 때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에 관한 문제는 상당한 긴장과 불안을 초래하거든요. MBA 학생들에게 가족에 관한 에세이를 쓰게 하면 학생들은 난자를 동결시켜서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시기를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난자 동결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젊을 때부터 만일 엄마가 되고 싶으면 35세를 넘기기 전에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어려운 선택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자신이 바라던 사람을 누리기 위해 여러 차례 이직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가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겠지요. 고령자, 여성, 이민자에 주목하라. 100세 시대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가장 분명한 이슈는 정년퇴직 제도이지요. 일본에서는 여러 해 전에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고 현재는 70세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60세는 과거의 40세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교육제도입니다. 기존의 교육제도는 풀타임 교육, 풀타임 근무, 그리고 풀타임 퇴직이라는 3단계 삶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말하는 교육비란 3세부터 23세까지의 교육을 위한 재원입니다. 대학 졸업 후엔 당신에게 줄 모든 교육비는 지급되었습니다. 라고 하겠죠. 하지만 개인이 시간을 재분배해야 하듯 정부도 교육 자원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정부는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겠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설계에 돌입해야 할 때입니다.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도 이를 지원해야 하고요. 60세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더군다나 출생률까지 낮아지면 다음 순서는 명백한 파국입니다. 그런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60대 이상의 고령자와 여성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큰 자산인데 일본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70대, 80대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도와줍니다. 그만큼 고령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지요. 또 여성의 경제활동도 장려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라는 매우 귀한 자산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이 나이까지 일하고 있진 못했겠지요. 지금까지 똑똑한 일본 여성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은 자기 일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성의 낮은 경제 참여율은 일본의 분명 손해입니다. 일본에서는 낯선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고령자 활용, 여성 활용 외에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이에요. 영국에서는 낮은 출산율을 보완하기 위해 이민을 활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출산율은 갑자기 회복세를 타게 되었지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다니요. 우리가 언제 황금기를 경험했다는 건지요. 1950년대를 말하나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치가는 시종일관 비현실적인 주장만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실업 문제가 이민자 때문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원인은 이민이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자동화는 더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시간을 역행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자동화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의 로봇 기술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발달했지요. 과학기술을 이용해 어떻게 산업을 발달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일이야말로 정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를 회상할 여유가 어디 있나요? 어른과 어른의 관계를 구축하자. 저는 브렉시트에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다른 교수들도 반대했고요. 브렉시트는 영국의 비극이나 다름없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마치 팔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 같다라고 토로하기까지 했죠. 회사의 비유를 하면요. 과거 회사와 직원 사이는 부모와 자식 같았습니다. 기업은 너희는 선택할 필요 없다. 해야 할 일은 내가 모두 가르쳐 줄 테니까 라는 식으로 부모 역할을 자처하며 직원들을 자식처럼 다뤘죠.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전 와해되었고 이제 회사와 직원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이행했습니다. 어른과 어른의 관계는 서로 솔직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은 아무리 나쁜 소식이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직원들에게 가감없이 말해주고 나서 다 같이 결정을 내리죠. 기업에서와 달리 정치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상정하거나 불필요하게 논점을 흐리며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아직도 구사합니다. 참으로 졸렬하지요. 학자로서 좋은 점은 표를 의식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과의 관계에서든 국가와의 관계에서든 어른과 어른의 관계가 구축되려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서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자. 예를 들어 당신의 어머니의 기대 수명이 100세라고 해보죠. 그럼 정부 정책은 국민의 평균 수명을 80대로 상정했다고 해도 당신은 어머니가 100세까지 산다고 계산하고 대비할 테죠. 즉, 실제 변화하는 상황에 처한 개인은 당면한 현실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보다 개인이 더 빠르게 변화하는 거죠. 한편 기업과 국가의 느린 반응은 단순히 의식 수준이 뒤처져 있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사회 전반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묵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당장 수가 많고 힘이 센 현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유리합니다. 셋째, 다단계 삶은 개인마다 다르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이나 국가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마치 없는 일처럼 여깁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노동시장에서 교섭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을 보면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나 딜로이트, 삼정회계법인과 같이 전문 분야를 가진 기업들이 필사적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늘고 있어서죠. 개인으로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극적으로 표출하는 방법 중 하나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일 텐데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기업도 변하지 않을 수 없겠죠. 퇴사 등의 전략으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 재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력을 늘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죠. 과거에는 20대 전반까지 받은 교육으로 나머지 40년 동안 경력을 쌓으며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노동자는 교섭력을 잃고 바뀌지 않는 기업과 바뀌는 사회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회사와 직원이 1대1로 교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교섭력의 차이가 있고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업 경영자나 국가 지도자가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100세 시대에 적합한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루기 어려우니 한동안 개인 차원에서 교섭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와 북유럽에서 발견한 가능성. 먼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범과 제도를 마련해 실행해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정년제 폐지가 급선무입니다. 이것만큼 시대착오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에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을 3세에서 23세 자녀에 국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합니다. 당장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기업과 교육기관, 정부가 슬기롭게 연대해 평생학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의 인재개발부서에 몇 년 전부터 컨설팅을 해주고 있었는데 담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더군요. 다른 한 곳은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들에서는 거의 모든 여성이 일을 합니다.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덴마크의 경우 일찍부터 자녀를 사회에서 돌보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녀가 보육원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엄마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지요. 덴마크나 핀란드의 기업은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기업이 솔선해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지요. 다만 이런 성공 사례는 모두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가 작을수록 정책을 실행하기 쉬우니깐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대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일종의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책을 내고 인터뷰를 하며 다양한 형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위해 기업이나 국가를 재창조하는 뚝심 있는 리더가 나타나리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초예측에서 4장 100세 시대는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에서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